어머니, 빨래는 우리 것과 분리해서 해주세요. 섞이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78세 김영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5년.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은 세월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아파트 32평. 이 집의 모든 벽돌 하나하나가 김영숙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1988년 12월 15일 김영숙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43세였어요. 남편 박철수가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 현장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그날 말이에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의사가 고개를 저었을 때 김영숙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심장이 너무 많이 손상되어서. 그때 8살이던 민호가 김영숙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일어나? 아빠한테 오늘 학교에서 받은 칭찬 스티커 보여주고 싶은데. 순진한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120만 원이었어요. 시댁에서는 민호를 우리가 키우겠다고 했지만 김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이 낳은 아이는 자신이 키우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제가 민호 키울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날부터 김영숙은 일자리를 찾아 부산 곳곳을 헤맸습니다. 한 달을 헤매다가 결국 국제시장 골목의 작은 중국집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가 주 업무였어요. 하루 8시간, 한 달에 40만 원이었어요. 아주머니, 이 일이 쉽지 않을 거예요. 손도 많이 거칠어지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해요. 중국집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김영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날 김영숙의 손은 뜨거운 물과 강한 세제 때문에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짜장면 그릇에 눌어붙은 춘장과 탕수육 접시의 기름때를 하루 종일 닦다 보니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피가 났죠. 하지만 참았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민호를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저녁 6시에 일이 끝나면 뛰어서 집으로 가야 했어요. 엄마. 문을 열고 들어가면 민호가 달려와 안겼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생이 잊혀졌어요. 민호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은 그림 그리기 했어요. 우리 가족 그렸는데 선생님이 정말 예쁘게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민호가 가방에서 꺼낸 그림에는 아빠, 엄마, 민호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이제 없었죠. 김영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민호 아침을 차려주고 도시락을 싸서 학교 보내고 바로 국제시장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오후 6시에 일이 끝나면 또 뛰어서 집으로 와서 민호 저녁을 해줘야 했죠. 엄마, 배고파? 학교에서 돌아온 민호가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했을 때 김영숙의 가슴이 아팠어요. 냉장고에는 김치와 된장, 그리고 계란 몇 개뿐이었거든요. 민호야, 엄마가 계란말이 해줄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또 계란말이야? 지훈이는 어제 엄마가 피자 사줬다는데. 8살 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김영숙이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월급 40만 원으로는 피자는커녕 고기 한 점 사 먹기도 사치였거든요. 집세 15만 원, 전기세 가스세 3만 원, 민호 급식비 5만 원. 계산해 보면 항상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김영숙은 저녁 시간에 다른 일도 했어요. 밤 8시부터 10시까지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계단 청소를 했죠. 한 달에 추가로 20만 원을 벌 수 있었어요.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면 민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가끔 잠결에 깨어난 민호가 물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어? 엄마가 일을 2개 해야 해서 그래. 미안해, 민호야. 엄마도 옆에서 같이 자.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힘들고 지쳤지만 민호가 엄마를 필요로 한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거든요. 좁은 원룸에서 민호와 나란히 누워 잠들 때 김영숙은 매일 밤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자.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자. 1995년 민호가 중학생이 되던 해였어요. 김영숙은 7년 동안 모은 돈으로 드디어 전세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보증금 2천만 원이었는데 7년간 한 푼 두 푼 모아서 겨우 마련한 돈이었죠. 엄마, 우리 집이 생겼네. 진짜 우리 집. 민호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김영숙도 기뻤어요.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국 같았거든요. 원룸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내 방이 생겼어. 친구들 불러도 돼? 그럼 언제든지 불러.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김영숙의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정말 자신의 집을 갖고 싶었거든요. 전세집이지만 언젠가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저녁에는 사무실 청소를, 주말에는 가정집 대청소까지 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목표가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2003년 민호가 대학생이 되던 해였어요. 김영숙은 드디어 해운대 마린시티 아파트를 샀어요. 32평, 가격은 1억 2천만 원이었죠. 15년간 밤낮으로 일해서 모은 돈 7천만 원에 은행 대출 5천만 원을 받아서 간신히 마련한 집이었어요. 엄마, 정말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집이라고? 민호가 감격해하며 물었을 때 김영숙은 눈물이 났어요. 15년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 이제 정말 우리 집이야. 아무도 우리를 내쫓을 수 없어. 엄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편히 사세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32평 아파트, 김영숙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좁은 원룸에서 시작해서 전세, 그리고 드디어 내 집까지. 민호와 단둘이 이루어낸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김영숙의 손가락은 그렇게 35년간 기름때와 세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오가며 갈라지고 거칠어졌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어린 민호의 손을 잡고 매일 새벽 어둠 속을 걸었던 그 길. 중국집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식당, 청소, 가사 도우미까지 하루 10시간씩 35년을 일하며 모은 돈 한 푼 한 푼이 지금 이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집에서 김영숙은 분리수거당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보다 빠르게 떠지는 눈. 이것은 35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마저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했어요. 15년간 이 집에서 살면서 체득한 기술이었죠. 첫 번째 임무는 손자들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중학생 민준이는 계란말이를 좋아했어요. 김영숙은 소금 한 꼬집, 설탕 반 꼬집의 황금 비율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어린 민호가 엄마 이 계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했던 그 레시피 그대로였어요. 계란 3개를 그릇에 깨뜨리고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김영숙은 생각했어요. 35년 전에도 이렇게 계란말이를 해줬었지. 그때 민호는 정말 좋아했는데 둘째 성훈이는 김치볶음밥을 좋아했습니다. 김영숙은 김치를 물에 한번 헹궈서 신맛을 빼고 기름은 최소한만 두르고 마지막에 깨를 살짝 뿌려주는 것까지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개의 도시락을 완성하는데 1시간 30분이 걸렸어요. 그 사이 밥솥에서는 가족들 아침밥이 뜸을 들이고 있었고 김영숙은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7시가 되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제서야 김영숙은 커피 한 잔을 타서 홀짝홀짝 마셨어요. 하지만 여유를 부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어젯밤 돌려놓은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널어야 했고 거실과 방 청소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김영숙이 걸레를 들고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을 때마다 3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국제시장 골목의 그 작은 중국집에서 매일 이렇게 바닥을 닦았었죠. 그때는 남의 가게 바닥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집 바닥인데도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7시 30분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쌌어요? 성훈이가 잠결에 물어봤어요. 응, 냉장고에 있어. 김치볶음밥이야. 고마워요, 할머니. 그 한마디에 김영숙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35년 전 어린 민호가 엄마 고마워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손자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고마움도 점점 의무적으로 변해갔어요. 8시, 김영숙은 부산 수영구 광안리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40분을 가야 하는 거리였어요. 35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다닌 그 길이었습니다. 광안리 해변 근처 고급 빌라, 그곳에서 김영숙은 또 다른 8시간의 노동을 했습니다. 그 집 안주인은 젊은 의사 부부였는데 김영숙을 대하는 태도는 정중했어요. 김아주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아주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냉장고에 있는 거 편하게 드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남의 집에서 받는 대우가 자신의 집에서 받는 대우보다 훨씬 따뜻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2010년 민호가 미정과 결혼했을 때를 김영숙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때 미정은 정말 착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리 배워서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제가 청소할게요. 편히 쉬세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20년 넘게 혼자 살아오다가 이렇게 다정한 며느리가 생긴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김영숙은 미정을 친딸처럼 여겼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첫째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는 아직 괜찮았어요. 김영숙이 밤마다 아이를 돌봐주는 것을
미정도 진심으로 고마워했거든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푹 잘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둘째 성훈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점점 미정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변화는 서서히 왔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였는데 점점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로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가 되었고 결국 간단하게 해주세요라는 명령조로 변했죠. 5년에 걸친 변화였지만 김영숙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며느리의 말투에서 존댓말은 껍데기일 뿐 속내는 점점 차가워졌거든요. 어머니,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할게요. 어머니,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변한 것은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였어요. 어머니, 요즘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독립심을 길러줘야 해요. 독립심? 할머니가 사랑을 주는 것이 독립심을 해치는 일인가요? 그때부터 미정은 김영숙을 도우미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을 주는 할머니가 아니라 일을 해주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오후 6시 집으로 돌아오는 김영숙을 맞이하는 것은 따뜻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녁은 7시에 차려주세요. 아이들 학원 가야 해서요. 김영숙은 가방도 제대로 내려놓기 전에 냉장고로 향해야 했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치찌개랑 불고기 정도면 돼요. 간단하게. 하지만 김영숙에게는 간단한 게 없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려면 김치를 먼저 볶아야 하고 불고기를 하려면 소고기를 재워야 했어요. 7시 정각. 1분의 여유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영숙이 마지막 반찬을 상에 올리면 벌써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물 좀 갖다 주세요. 할머니, 김치 더 주세요. 김영숙은 자신도 식사를 해야 하는데 계속 일어나서 이것저것 가져다 주어야 했어요. 정작 자신이 밥을 먹을 때는 식어버린 찬밥이었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할 일을 하러 가고 김영숙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 하나하나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35년 전에도 이랬지. 국제시장 중국집에서도 이렇게 설거지를 했었지. 9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그제서야 김영숙은 소파에 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파 끝자리, 등받이가 불편한 그곳이었어요. TV를 보려고 하면 어머니, 너무 크게 틀지 마세요. 아이들 공부해야 해서요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김영숙은 소리를 줄여서 봤어요. 소리를 너무 줄이니 대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었지만 참았어요. 10시가 되면 김영숙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작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35년간 자신이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공간은 그곳뿐이었어요.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아팠습니다. 무릎, 허리, 어깨, 손목. 35년간 몸을 혹사시킨 결과였어요. 하지만 아픈 것을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그럼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이 따라왔거든요. 이런 생활이 15년간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방 청소는 끝나셨나요?
제가 오늘 친구들 초대하는 날이거든요. 어머니, 저녁은 꼭 7시에 차려주세요. 아이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우리 것과 분리해서 해주세요. 섞이면 안 돼요. 한 집에서 15년을 함께 살았지만 김영숙의 옷은 분리수거 대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영숙의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김영숙이 모처럼 TV를 보며 쉬고 있으면 어머니, 아침부터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 짜증나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에게 휴식이란 허락되지 않는 사치였습니다. 그때 김영숙은 깨달았습니다. 번개처럼 순간적으로 35년. 이 숫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20살의 김영숙이 35년 후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늙어갈 것이라고 믿었던 그때 43세에 홀로 남겨져 아들을 키우며 35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40살의 김영숙이 지금의 절망을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면 언젠가는 보답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때 78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무시받으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집의 냉장고에는 김영숙이 좋아하는 음식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자들의 요거트, 과일, 음료수만 가득했죠. 거실 소파에서 김영숙의 자리는 끝자리, 등받이가 불편한 그곳이었습니다. 자신의 방은 가장 작고 어두운 곳이었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35년간 국제시장 골목에서 기름때와 싸우며 모은 돈으로 산 이 집. 매달 60만 원씩, 때로는 50만 원밖에 못 받는 달도 있었지만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아서 장만한 보금자리. 하지만 지금 이 집에서 김영숙은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있어도 없는 사람, 필요할 때만 보이는 사람, 불편하면 치워버리고 싶은 사람. 78년을 살면서 자신을 위해 산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김영숙은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위해, 그리고 손자들을 위해서만 살아온 인생. 그 끝에서 마주한 것은 분리수거당하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김영숙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누가 해요? 78세 김영숙이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때 아들 민호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더 많이 아프시겠어요도 아닌 집안일 걱정이었죠. 그 순간 김영숙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무릎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35년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살아온 증거였죠. 2023년 겨울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만 아팠는데 점점 하루 종일 욱신거리기 시작했어요. 김영숙은 참았어요. 진통제를 먹고 파스를 붙이고 그래도 안 되면 무릎에 찬물 찜질을 하며 버텼어요. 하지만 2024년 봄이 되자 더 이상 참기 어려웠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났고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눈앞이 하얘질 정도로 아팠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가끔 손자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뭐가 아프겠니? 김영숙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아프다는 소리를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한계였어요.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일어나려는데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참을 벽에 기대어 서 있어야 했죠. 그날 오후 광안리 의사 집에서 일하는 중에도 계속 무릎이 아팠어요. 김아주머니,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그 집 안주인인 박 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괜찮습니다. 좀 피곤할 뿐이에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에요? 아프시면 병원에 가보셔야죠. 박 원장은 정말 걱정해 주었어요. 하지만 김영숙은 괜찮다고만 했어요. 일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무릎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바로 주저앉았어요.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민호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무릎이,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제서야 가족들이 김영숙의 무릎 상태를 알게 됐어요. 급하게 근처 정형외과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졌네요. 이 정도면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수술이요? 김영숙이 놀라서 물어봤어요. 네,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늦으면 걸을 수도 없게 될 수 있어요. MRI를 찍어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35년간 매일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무거운 것들을 들고 다니다 보니 연골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였어요. 의사는 이 정도로 다른 무릎은 처음 본다고 말했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의사가 물어봤어요. 작년 겨울부터요. 그런데 참을 만했거든요. 어머니, 이 정도면 엄청 아프셨을 텐데 왜 참으셨어요? 진작 오셨으면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김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프다고 하면 집안일은 누가 하냐는 소리를 들을까봐 참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수술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민호가 물어봤어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주일 후에 수술 스케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 후요? 민호의 목소리에 당황이 배어 있었어요. 그때 김영숙이 더 두려워한 것은 수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수술 이야기를 꺼냈을 때 가족들의 첫 번째 걱정은 김영숙의 건강이 아니었어요. 수술이요? 이번엔 얼마나 입원해야 해요? 며느리 미정의 목소리에서 걱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불편함만이 배어 있었죠. 의사가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한 달 정도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김영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미정은 즉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가사도우미라도 불러야 하나요? 하루에 10만 원씩이면, 일주일이면 70만 원인데, 한 달이면 300만 원이에요. 35년간 매달 60만 원을 벌어 이 가족을 먹여 살린 사람이 한 달 쉬는 것을 300만 원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싸요? 민호도 놀란 듯 말했어요. 요즘 가사도우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처럼 세심하게 해주는 사람 찾기도 어렵고
김영숙은 가슴이 아팠어요. 35년간 자신이 해온 일의 가치가 그제서야 돈으로 계산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아깝다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머니, 수술 꼭 받아야 하나요? 다른 치료 방법은 없고요? 민호가 물어봤어요. 의사가 더 늦으면 못 걸을 수도 있다고 했어.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그날 밤 김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무릎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78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가족들이 걱정하는 건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집안일과 돈이었어요. 다음 날 김영숙은 박 원장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원장님, 죄송한데 다음 주에 수술 받게 되어서 한동안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무슨 수술이신데요? 무릎 수술이요.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해요. 어머, 큰일이네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박 원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배어 있었어요. 김아주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수술 잘 받으시고 완전히 나으실 때까지 푹 쉬세요. 그럼 그동안 청소는? 아, 그런 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주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박 원장 부부는 정말 걱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수술비까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남의 집 사람들이 자신의 집 사람들보다 훨씬 따뜻하게 걱정해 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수술 전날 김영숙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어요. 일주일간 못할 집안일들을 미리 해놓으려고요. 빨래를 다해서 개어놓고 냉장고를 깨끗이 정리하고 아이들 도시락 재료까지 미리 준비해놨어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내일 수술인데. 민호가 말했지만 김영숙은 멈출 수 없었어요. 자신이 없는 동안 가족들이 불편해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수술 당일 아침, 김영숙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민호는 회사 일이 있다고 했고, 미정은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원까지 못 가드려요. 혼자 가실 수 있으시죠? 괜찮아, 괜찮아. 나 혼자 잘 갈 수 있어. 김영숙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78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을 혼자 맞아야 한다는 것이 서글펐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 차가운 벤치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요.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김영숙의 목이 메었습니다. 3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도 이렇게 혼자였어요. 그때는 어린 민호를 돌봐야 해서라도 강해져야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수술실 문이 열리며 들어갈 때 김영숙은 문득 3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날도 이랬습니다. 혼자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민호를 잘 키우면 언젠가는 보답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텅 빈 병실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김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옆 병상에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수술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돌아가며 지켜주고 있었어요. 수술이 끝나자마자 온 가족이 달려와서 걱정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물 드릴까요? 베개 높이는 괜찮으세요? 김영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저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이 안 계셔서 불편하시겠지만 혼자서도 잘 회복되실 거예요. 요즘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혼자? 이 단어가 이렇게 차갑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수술 다음 날 민호가 잠깐 들렀어요. 엄마, 수술 잘 되셨어요? 응, 잘 됐어. 그럼 다행이네요. 저 회사 일이 있어서 오래 못 있어요. 5분도 안 되어서 민호는 나갔어요. 78년을 살면서 가장 아프고 무서웠던 순간에 아들이 곁에 있어준 시간은 고작 5분이었어요.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 미정이 왔어요. 하지만 걱정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집안이 엉망이에요. 애들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주겠고 청소도 언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안해. 그리고 어머니, 퇴원하시면 바로 집안일 하실 수 있으시죠?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김영숙은 가슴이 아팠어요. 수술하고 사흘밖에 안 됐는데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집안일이었어요.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한 달이요? 그럼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가사도우미 부르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시어머니가 수술했는데 가사도우미 비용이 그렇게 아까운 돈인가요? 35년간 이 집에 바친 노동의 가치가 300만 원에 불과한 건가요? 그날 밤 김영숙은 병원 침대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78년을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바쳤는데 정작 자신이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퇴원하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택시를 타고 혼자 집에 왔는데 며느리 미정이 현관에서 김영숙을 맞으며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네요. 병문안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면피용 인사였죠.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그 순간 김영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수술하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이 아닌 집안일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김영숙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무료 가정부였구나. 더 가슴 아픈 건 어느 날 제가 감기 몸살로 온몸에 열이 올라 누워 있을 때였어요. 수술 후 회복 중이라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린 거였죠. 어머니, 아프신 것은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죠? 김영숙이 39도 열에 시달리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건 저녁 준비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는 무릎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78년을 살면서 가장 아프고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했던 그 외로움.
그리고 회복해야 할 것은 몸이 아니라 집안일이라고 말하는 가족들. 그때 김영숙은 확신했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장나면 수리하고 수리비가 아까우면 교체를 고민하는 그런 존재였죠. 수술 후 첫 주가 지났습니다. 김영숙은 목발을 짚고 겨우겨우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의사는 한 달간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가족들의 눈치를 보니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미정이 말했지만 그 말 뒤에는 항상 그래도 이건 좀 이라는 부탁이 따라왔어요. 그래도 아이들 도시락은 어머니가 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면 맛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빨래 정도는 어머니가 하시는 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간단한 청소 정도는 그래도라는 말로 시작하는 모든 요청들. 김영숙은 목발을 짚고 부엌에 서서 손자들 도시락을 쌌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한쪽 다리로 서서 빨래를 널고 한 손으로 걸레질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족들은 김영숙이 아픈 것보다 집안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더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오늘 도시락에 계란말이 없어요? 민준이가 투정을 부렸어요. 할머니가 다리 아픈데 이해 좀 해라. 민호가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배어 있었어요. 김영숙은 다음 날부터 계란말이를 다시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목발을 짚고 서서 한 손으로 계란을 젓고 펜을 들기 힘들어서 양손으로 들어야 했지만 참았어요. 수술 후 2주째 김영숙은 병원에 재진을 받으러 갔어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더니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회복이 좀 늦은 것 같은데요? 집에서 무리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푹 쉬고 있어요. 정말요? 수술 부위가 좀 부어 있고 염증 수치도 약간 높아요. 정말 쉬고 계시는 거 맞죠? 김영숙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안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 의사가 화낼 게 뻔했거든요. 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달은 정말 쉬셔야 해요. 집에 돌아와서 의사 말을 전했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한 달을 더요? 벌써 2주나 지났는데. 미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김영숙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수술 부위가 퉁퉁 부어 올랐고 열도 조금 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또 병원비 이야기가 나올까 봐서요. 다음 날 아침 김영숙은 열이 나는 몸을 이끌고 부엌에 나갔어요. 손자들 도시락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목발을 짚고 서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지러워서 중간에 의자에 앉아야 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성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뭐가 아프겠니?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열이 38도까지 올랐고 무릎은 점점 더 부어 올랐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들한테 또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3주째 되던 어느 날 김영숙은 쓰러졌어요.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호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화를 냈어요. 어머니,
무리하셨다고 했죠? 염증이 심해져서 다시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다시 수술이요? 민호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네,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날 김영숙은 다시 입원했어요. 이번에는 염증 제거 수술이었어요. 첫 번째 수술보다는 간단했지만 또다시 혼자 병원에 있어야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바빠서 매일 못 올 것 같아요. 민호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괜찮아. 나 혼자 잘 있을 수 있어. 이번에도 옆 병상 할머니는 달랐어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할머니는 무릎 수술을 받으셨는데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병간호를 해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픈 데 없으세요? 물 더 드릴까요? 발 마사지 해드릴까요? 김영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같은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이렇게 대우가 다를 수 있나요? 어느 날 그 할머니가 김영숙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옆 침대 할머니, 가족분들은 잘 안 오시네요? 바빠서 못 와요. 아이고, 그래도 수술하신 분을 혼자 두면 어떡해요. 우리 아들은 회사도 휴가 내고 매일 와요. 김영숙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부러웠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혹시 평소에 집안일 많이 하셨어요? 의사가 무리해서 염증이 생겼다고 하던데. 조금. 아이고, 몸이 아픈데 집안일은 무슨. 가족들이 말려야죠. 가족들이 말렸다고? 김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족들은 오히려 집안일을 하라고 재촉했는데요. 염증 제거 수술 후 일주일 김영숙은 또다시 퇴원했어요. 이번에도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왔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쉬셔야 해요. 민호가 말했어요. 그런데 도시락은 어떻게 하죠? 미정이 바로 걱정했어요. 일주일 정도는 사서 보내거나 아니면 사서 보내면 한 달에 얼마나 들어요? 그것도 돈인데. 결국 김영숙은 또다시 목발을 짚고 부엌에 섰어요. 의사는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가족들의 눈치를 보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달랐어요. 김영숙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의 수술을 혼자 견디고 회복 과정에서도 집안일을 강요받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무릎이 아파서 잠 못 이루는 김영숙 앞에 성훈이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잠 못 주무세요? 응, 좀 아파서. 할머니, 제가 물 떠다 드릴까요? 그 순간 김영숙은 눈물이 났어요. 가족 중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이 어린 손자뿐이었어요. 고마워, 성훈아.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제가 엄마한테 할머니 많이 아프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바쁘니까 말하지 마. 성훈이는 김영숙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줬어요.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할머니가 아프면 저도 슬퍼요. 그 순간 김영숙은 깨달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진짜로 자신을 사랑해준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더 슬펐어요. 어린 손자만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거든요.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어요. 김영숙의 무릎은 겨우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어요.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에 가족들이 보여준 모습을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김영숙이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말이에요. 그 대화가 김영숙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김영숙의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은 순간이었죠. 그날 밤은 평범했습니다. 무릎 수술 후 한 달이 지나 겨우 일상을 되찾아가던 때였어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손자들 내일 준비물을 챙겨주고 빨래를 개어 정리하고 나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였죠.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릎 수술 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다리가 욱신거렸거든요. 진통제를 먹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수술 후 석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팠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침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는데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미정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싶어 발걸음을 멈췄어요. 김영숙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김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35년간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자신을 향한 첫마디가 제약이었어요. 그래,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특히 어머니 수술 후에는 더 그래졌어. 민호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김영숙이 25년간 함께 살면서 언제 친구 초대를 막았나요? 언제 외식을 말렸나요? 오히려 너희끼리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라며 용돈까지 쥐어주지 않았나요? 수술 후에는 더 그래졌다고. 김영숙은 수술 후에도 목발을 짚고 집안일을 했는데 그게 가족들에게는 불편함이었나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애들 교육에도 끼어들고 요리할 때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고. 간섭? 그게 간섭이었나요? 새벽에 일어나 손자들 도시락 싸주는 것이 간섭이었나요? 아픈 날 죽 끓여주고 생일 때 정성껏 미역국 끓여주는 것이 간섭이었나요? 35년 전 어린 민호가 감기에 걸려 밤새 끙끙댈 때 등을 쓸어주며 밤을 새웠던 그 정성이 지금은 간섭이 되어버린 건가요? 김영숙은 문 뒤에서 듣고 있는 자신이 서글펐어요.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가족들의 진심이었으니까요. 요즘 어머니 몸도 안 좋아지시고 병원비도 많이 들고 솔직히 우리도 부담이 돼. 병원비가 부담이라고? 35년간 이 집에 쏟아부은 돈과 노동을 생각하면 무릎 수술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좀 그렇긴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민호의 목소리에 고민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은 어머니를 어떻게 더 잘 모셔야 할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요양시설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그 순간 김영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요양시설. 35년간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이 번 돈으로 산 집에서 자신을 내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78세 김영숙이 그들에게는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죠. 요양시설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실까요? 글쎄,
처음에는 반대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실 거야. 요즘 요양원들이 시설도 좋고 또래 어르신들도 많아서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 김영숙은 숨이 막혔어요. 아들이 요양시설에 대해 이미 알아본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골칫거리로 여겼으면 이런 계획까지 세워놨을까요? 그리고 어머니 연금도 있으시고 요양보험도 되니까 우리가 부담할 돈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 연금과 요양보험까지 계산해 놨다니. 김영숙은 자신이 하나의 항목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천천히 설득해 봐야지. 어머니 몸도 안 좋아지시고 우리도 맞벌이라서 제대로 돌봐드리기 어렵다고 하면 이해하실 거야. 제대로 돌봐드리기 어렵다고? 그동안 누가 누구를 돌봤는지 모르겠네요. 김영숙이 가족들을 돌본 거지. 가족들이 김영숙을 돌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 요즘 시대에는 요양원 보내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야. 오히려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김영숙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은 완전히 달아났어요.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구나. 35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쳤는데 나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야. 그 대화를 들은 후 김영숙은 가족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만들고 아침을 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성훈이가 도시락을 받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김영숙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순수한 아이는 모르겠지만 부모들은 할머니를 내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성훈아, 할머니 사랑하지? 네, 정말 많이 사랑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김영숙은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침을 준비하면서 김영숙은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요양시설에 가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 다음 주였습니다. 민호가 밝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번에 경주 여행 가려고 해요. 3박 4일 정도요. 김영숙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습니다. 나도 함께 가는 거지? 그 순간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 주었습니다. 민호와 미정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 손자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분위기. 김영숙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계세요. 저희끼리 가족 시간을 보내려고요. 가족 시간. 그 두 단어가 김영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자신은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손자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마다 열 체크하며 키웠지만 자신은 가족에서 제외되는 존재였던 건가요? 할머니는 안 가요? 둘째 손자 성훈이가 천진하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쉬실 거야. 미정의 대답이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도 여행 가면 힘드시잖아. 힘들다고? 김영숙이 언제 여행이 힘들다고 했나요?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 어디 가고 싶어 했는데요. 그런데 할머니가 없으면 누가 집 지켜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집은 걱정하지 마. 경비 아저씨도 계시고. 민호가 대답했어요. 김영숙은 자신이 경비 아저씨와 같은 집 지키는 역할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3박 4일이면 꽤 길어요. 할머니 혼자 괜찮을까요? 성훈이가 또 걱정했어요. 할머니는 어른이니까 혼자서도 잘 지내실 거야. 그리고 좀 쉬실 수도 있고. 미정이 말했어요. 쉰다고? 김영숙이 언제 쉬어본 적이 있나요? 가족들이 있을 때도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데 혼자 있으면 더 쉴 수 있다는 건가요? 그날 밤 김영숙은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 막막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어린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양시설 이야기와 가족여행 제외. 이 두 가지가 연달아 터지니까 김영숙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김영숙은 가족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을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로 보였어요. 할머니, 도시락 감사해요. 민준이가 평소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김영숙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아이의 부모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모르고 있구나.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자신이 이 집의 짐이 되고 있는 건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김영숙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까 몸도 더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무릎 수술한 곳도 다시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자주 아팠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어느 날 민호가 물어봤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몸도 아픈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미정이 슬쩍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정밀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밀 검사? 김영숙은 미정의 속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혹시 큰 병이라도 있으면 요양시설 보내는 구실로 쓰려는 건 아닐까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그래도 한번 봐보세요. 요즘 의학이 좋아져서 미리 발견하면 치료도 잘 되고. 김영숙은 병원에 가기 싫었어요. 혹시 정말 큰 병이라도 있으면 가족들이 더 빨리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할까 봐서요. 가족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김영숙은 마음을 정하기로 했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고요. 그날부터 김영숙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처럼 정성스럽게 집안일을 하지 않았어요. 도시락도 간단하게 만들고 청소도 대충 하고 빨래도 꼭 필요한 것만 했어요. 할머니, 오늘 도시락이 좀 이상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그래. 그럼 앞으로는 엄마한테 부탁해. 어머니, 청소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미정이 불만을 표했어요. 아, 그래. 미안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김영숙은 더 이상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요양원 보내려고 하는데 왜 자신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가족들은 김영숙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어머니, 요즘 왜 이러세요? 몸이 아프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별로 안 아파. 그냥 나이가 드니까 힘이 없어. 그럼 병원에 가보시는 게 괜찮다고 했잖아. 김영숙은 더 이상 병원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여행 이틀 전, 김영숙은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가족들이 여행 가는 동안 자신도 뭔가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김영숙은 오랜 친구 정희에게 전화했어요. 정희야, 나야. 영수가.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정희야, 나 혼자 살아보고 싶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김영숙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어요. 요양시설 이야기부터 가족여행 재회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영수가 정말 힘들었겠다. 정희야,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영수가, 내가 결정해. 내 인생이야. 78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돼. 정희의 말이 김영숙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거였어요. 정희야, 혹시 강릉에 괜찮은 집 없을까? 바다 근처에. 강릉이라고? 영수가 정말 나갈 생각이야? 응. 바다 보면서 살고 싶어? 아무도 눈치 안 보고.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강릉에 내 사촌 언니가 살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김영숙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계획이 생기니까 희망도 생기는 것 같았어요. 가족여행 하루 전, 드디어 민호 가족이 짐을 쌌어요. 어머니, 저희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요.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시죠? 민호가 물어봤어요. 괜찮아. 나도 계획이 있어. 계획이요? 무슨 계획이세요? 그냥. 김영숙은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자신들만의 계획이 있듯이 자신도 자신만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가족여행 당일 아침, 김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가족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주려고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어머니, 도시락까지 싸주시고 고마워요. 민호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괜찮아. 즐겁게 다녀와. 할머니, 선물 사다 드릴까요? 성훈이가 물어봤어요. 선물은 필요 없어. 너희가 재미있게 놀다 오는 게 할머니에게는 제일 좋은 선물이야. 가족들이 떠나는 모습을 현관에서 지켜봤어요.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김영숙은 생각했어요. 아,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구나. 그날부터 김영숙의 진짜 계획이 시작됐어요. 가족들이 떠나고 난 후에 첫 번째 밤, 김영숙은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완전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오후 7시, 35년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저녁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숙은 부엌에 서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해방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공허함이었을까요? 처음 30분은 신기했어요. 아무도 할머니, 배고파요라고 재촉하지 않았고, 저녁 언제 나와요? 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김영숙은 소파 한가운데 앉아봤습니다. 15년간 항상 끝자리, 등받이가 불편한 그 자리에만 앉았는데, 이제는 어디든 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몸이 어색했습니다. 마치 남의 집 소파에 앉은 것처럼요. 35년간 몸에 밴 습관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김영숙은 무의식 중에 다시 끝자리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제서야 몸이 편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의 주인이 맞나? TV 리모컨을 손에 들었지만 채널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는 손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만 봤는데 정작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김영숙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그냥 텅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8시가 되자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5년간 다른 사람들 밥상을 차리느라 정작 자신이 뭘 먹고 싶은지 잊어버렸거든요.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라면을 꺼냈어요. 라면을 끓이는 3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반찬 3개는 만들었을 텐데 지금은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어색했어요. 물이 끓는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첫 술을 떠먹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식사였거든요. 아무도 할머니, 김치 더 주세요. 할머니, 물 갖다 주세요. 하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정막이 이렇게 서글플 줄 몰랐습니다. 라면 한 그릇을 다 먹는데 30분이 걸렸어요. 평소에는 5분 만에 후딱 먹고 설거지와 다음 일 준비에 쫓겼는데 지금은 시간이 무한정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무한한 시간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릇을 씻으며 김영숙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35년간 쉬지 않고 일한 흔적들이 가득했어요. 거친 손바닥, 굵어진 손가락 마디, 깊게 패인 손톱. 이 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9시, 평소 같으면 온 가족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김영숙도 작은 방에서 내일 준비를 하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집 전체가 자신의 공간인데 정작 어디가 자신의 자리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김영숙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5년간 매일 청소했던 이 공간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을까요? 가족들이 없으니 이 집이 정말 자신의 집 같지 않았어요. 문득 43세의 남편을 잃었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혼자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어린 민호가 있었고 그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외로웠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목표도 희망도 없었어요. 35년간 모든 것을 바친 끝에 자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10시, 평소 취침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민호의 코 고는 소리, 미정의 드라이어 소리, 손자들의 게임 소리. 이런 것들이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없으니 이렇게 적막할 줄 몰랐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김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걸 원했던 걸까? 혼자 있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혼자가 되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35년간 다른 사람들의 시간표에 맞춰 살다 보니 자신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잊어버린 거였어요. 새벽 2시 김영숙은 일어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발소리를 죽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15년간 가족들 잠 깨울까봐 항상 조심조심 걸었는데 지금은 쿵쿵 걸어도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그 자유로움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전했어요. 둘째 날 아침 김영숙은 알람 없이 7시에 일어났어요. 35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던 몸이 2시간을 더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자도 되나? 부엌에 나가니 텅 빈 식탁이 낯설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미 도시락 2개와 아침상이 준비되어 있을 시간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영숙은 혼자서 토스트 한 장에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해결했어요. 5분 만에 끝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2시간은 걸렸을 아침 준비가 5분 만에 끝나니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평생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던 걸까? 아침을 먹고 나서도 할 일이 없었어요. 빨래는 자신 것만 조금, 청소할 곳도 별로 없었어요. 김영숙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집의 전부였구나. 도시락, 삼시세끼, 빨래, 청소, 설거지, 시장 보기. 이 모든 것들이 김영숙 혼자의 몫이었어요. 가족들은 그저 받기만 했던 거죠. 35년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노동을 했는지 이제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오전 10시, 김영숙은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평소에는 어디 가세요? 언제 돌아오세요? 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달랐어요. 평소에는 가족들 먹을 것만 샀는데 이제는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카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마트 사장이 인사했어요. 네, 가족들이 여행 갔어요. 아, 그러시구나. 혼자 계시는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심심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김영숙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35년간 심심할 시간이 있었나요? 항상 뭔가에 쫓기며 살았는데 이제야 심심함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김영숙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해봤어요. 자신의 방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15년간 살면서도 제대로 정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가족들 일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오래된 상자를 열어보니 보물창고 같았어요. 남편과의 결혼사진, 어린 민호 사진들, 35년 전 국제시장에서 받았던 월급 봉투들, 모든 것이 시간의 무게를 안고 있었어요. 특히 민호가 초등학생 때 어버이날에 써준 편지를 보며 김영숙은 오열했습니다.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제가 빨리 커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사랑해요. 삐뚤빼뚤한 글씨체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김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35년간 그 약속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 김영숙은 혼자만의 시간을 제대로 즐겨보기로 했어요. 평소에 듣고 싶었던 옛날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읽고 싶었던 책을 꺼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자유로운 시간인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35년간 습관이 된 일해야 한다는 강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나?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김영숙은 책을 덮고 다시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얼마나 바쁘게 살았을까? 단 하루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살았던 거죠. 그런 삶이 35년간 계속됐던 거예요. 저녁 시간이 되자 또다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장 바쁜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할 일이 없었어요. 김영숙은 간단히 덮밥을 만들어 먹었지만 혼자 먹는 저녁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김영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78세의 얼굴에는 35년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깊은 주름, 거친 손, 굽은 어깨. 이 모든 것이 가족들을 위해 바친 시간의 증거였어요. 내가 나를 위해 산 시간이 과연 며칠이나 될까?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일주일도 안 될 거예요. 78년 인생에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일주일도 안 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김영숙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35년간 다른 사람들의 조연으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주인공인 인생을 살아도 되는 거였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가족들을 버리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옳은 걸까? 혼자만의 이틀이 김영숙에게 준 것은 자유로움과 동시에 깊은 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셋째 날 아침, 김영숙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는 20대의 자신이 있었어요. 갓 결혼한 신부 김영숙이 남편과 함께 웃으며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여보, 우리 나중에 바닷가 작은 집에서 살까? 파도 소리 들으며 늙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매일 바다에서 잡은 생선으로 맛있는 요리 해줄게. 58년 전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3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김영숙은 한 번도 바다 근처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구나. 그날 아침 평소에는 가족들 입맛에 맞춰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토스트에 딸기잼을 발라 먹고 진짜 진한 커피를 내려 마셨어요. 35년간 다른 사람들 입맛만 생각하느라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잊고 살았던 거예요. 오전 10시 김영숙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희야, 나야. 영숙아. 목소리가 어제랑 다르네. 무슨 일 있었어? 정희야, 나 정말 강릉으로 갈 거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아, 정말이야? 진짜로? 응.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 이틀 동안 혼자 있어 보니까 확실해졌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김영숙은 지난 이틀 동안 느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자유로움과 외로움, 해방감과 죄책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까지. 정희야,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아이고, 영숙아.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그런데 무서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왜 안 돼? 너 78살이야.
언제까지 남의 눈치만 보며 살 거야? 정의의 말이 김영숙의 가슴에 박혔어요. 맞아요. 78살이면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나이였어요. 강릉 집은 어떻게 됐어? 아, 그거 말이야. 내 사촌 언니가 소개해준 집이 있어.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인데 월세도 그리 비싸지 않대. 정말? 응. 사진도 보내줬는데 정말 예뻐. 창문 열면 바로 바다가 보인다고 하더라. 김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8년 전 남편과 꿨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영수가 아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모르겠어.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 여행에서 언제 돌아와? 내일 저녁이야. 그럼 그때까지 잘 생각해봐. 나도 강릉집 좀 더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김영숙은 처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기 시작했어요. 강릉으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돈은 얼마나 들까? 짐은 뭘 가져가야 할까?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35년간 번 돈이 있다는 것을. 이 집도 자신의 돈으로 산 것이고 통장에도 제법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가족들을 위해 쓰느라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꽤 모았거든요. 김영숙은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확인해 봤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강릉에서 몇 년은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이었어요. 오후 김영숙은 동네를 천천히 걸어봤어요. 35년간 살았던 이 동네를 정말 떠날 수 있을까? 마트 아주머니, 동네 이발소 아저씨, 슈퍼 할머니. 오랫동안 인사를 나눈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슈퍼 할머니가 인사했어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가족들은 여행 잘 다녀오고 계시죠? 네, 잘 다녀오고 있어요. 그 순간 김영숙은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을 진짜로 걱정해 준다는 것을. 15년 동네 주민으로 살면서 쌓인 정이 있었어요. 떠나기 아쉬운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설렘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김영숙은 자신의 물건들을 살펴봤어요. 정말 자신만의 물건이 얼마나 될까? 옷, 신발, 화장품,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35년간 자신보다는 항상 가족을 위해 돈을 썼거든요. 하지만 소중한 것들이 있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앨범, 어린 민호 사진들, 그리고 손자들과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은 꼭 가져가고 싶었어요. 저녁 시간, 김영숙은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평소에 먹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못 먹었던 음식들이었어요. 청국장에 고등어구이, 그리고 김치전까지. 정말 오랜만에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이건 짜다, 저건 맛없다 하고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김영숙은 천천히 음미하며 식사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문득 생각했어요. 강릉에서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겠구나. 그날 밤 김영숙은 일기를 써봤어요. 3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2024년 11월 15일. 가족들이 여행을 떠난 지 3일째. 처음에는 외롭고 허전했는데 지금은 이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것 같다. 오늘 정희와 통화했다.
강릉으로 갈 결심을 말했더니 지지해 주었다. 정말 갈 수 있을까? 무섭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한다. 꿈에서 젊은 시절 남편과 바닷가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던 이야기가 나왔다. 58년이 지나서야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민호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직 용기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정리됐어요. 김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막막했는데 오늘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넷째 날, 마지막 날이었어요. 내일 저녁이면 가족들이 돌아올 예정이었거든요. 김영숙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강릉에 대해 인터넷으로 알아봤어요. 정의의 도움으로 컴퓨터 사용법을 배운 지 몇 년 되었거든요. 강릉 바다 사진들을 보며 김영숙은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경포대, 안목해변, 주문진.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곳들이었어요. 특히 정희가 소개해준 아파트 사진을 보니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환상적이었어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오후에는 동네 은행에 가서 계좌를 정리해 봤어요. 강릉으로 가려면 돈 문제를 확실히 해야 했거든요.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김영숙은 여행 가방을 파는 상점 앞에서 멈춰 섰어요. 35년간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가족들 뒷바라지만 했지 자신을 위한 여행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이 내 인생 첫 여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상점에 들어가서 중간 크기 캐리어를 하나 샀어요. 점주가 신기한 듯 물어봤어요. 할머니, 여행 가세요? 네, 좀 멀리 갈 예정이에요. 어디로요? 강릉이요. 아, 좋은 곳이죠.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많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여행. 그 단어가 이렇게 설렐 수가 있을까요? 김영숙은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벌써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와서 김영숙은 조심스럽게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이 가져갈 수는 없었지만 꼭 필요한 것들과 소중한 것들을 골라서 넣었어요. 짐을 다 싸고 나니 저녁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밤이었죠. 김영숙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35년간 이 부엌에서 수없이 요리했지만 자신만을 위한 마지막 요리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간단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깍두기. 평범한 음식이었지만 특별했어요. 아무도 간을 맞춰달라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더 해달라고 재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식사하며 김영숙은 생각했어요. 내일 민호가 돌아오면 어떻게 말하지? 아직 구체적인 말은 정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날 밤 김영숙은 다시 일기를 썼어요. 혼자만의 4일이 끝나간다. 이 4일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강릉으로 갈 준비를 마쳤다. 캐리어도 샀고 짐도 쌌다. 이제 민호에게 용기 있게 말하는 일만 남았다. 35년간 아들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나쁜 엄마일까? 이기적인 할머니일까? 하지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강릉에서 새로운 김영숙으로 살아보고 싶다. 78세,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일기를 덮고
김영숙은 캐리어를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김영숙의 새로운 꿈을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78세, 인생의 새로운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7시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김영숙은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손자들이 신나게 뛰어들어왔어요. 김영숙은 평소처럼 현관으로 나가 가족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4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잘 다녀왔니? 김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할머니, 선물 사왔어요. 성훈이가 작은 봉지를 내밀었어요. 고마워, 성훈아. 김영숙은 선물을 받으며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떠나는 것이 손자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어머니, 집안이 깨끗하네요. 혼자 계시는데 잘 지내셨어요? 민호가 캐리어를 끌며 물어봤어요. 응, 잘 지냈어. 뭐 불편한 건 없으셨죠? 외롭지 않으셨어요? 미정이 덧붙였어요. 그 순간 김영숙은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4일 전까지는 이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걱정하는 척하는 게 어색했거든요. 괜찮았어. 오히려 좀 편했어. 편했다고요? 민호가 의외라는 듯 물어봤어요. 응, 오랜만에 여유 있게 지냈거든. 가족들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 김영숙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평소처럼 서둘러서 많은 반찬을 만들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밑반찬 몇 개만 준비했어요. 어머니, 오늘 반찬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미정이 식탁을 보며 말했어요. 여행 다녀온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했어. 아, 그렇군요. 그래도 국물은 진해서 맛있어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김영숙은 가족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것저것 가져다 주느라 바빴을 텐데 이번에는 자신도 함께 앉아서 식사했어요. 할머니도 같이 앉아서 드세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응, 그럴게. 김영숙이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자 가족들이 약간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김영숙이 서빙하느라 마지막에 혼자 식사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함께 앉았거든요. 어머니, 물 좀. 민호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평소처럼 김영숙이 일어나서 물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았어요. 냉장고에 있어. 가져와. 김영숙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민호가 잠깐 놀란 듯 김영숙을 바라봤지만 일어나서 물을 가져왔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김영숙이 당연히 혼자 설거지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미정아, 설거지 좀 도와줄래? 김영숙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네. 아, 네. 그럴게요. 미정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둘이 함께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평소와 좀 다르신 것 같아서. 아프지 않아. 다만 생각이 좀 바뀌었어. 생각이요? 응. 나도 나이를 먹으니까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더라고. 설거지를 마치고 김영숙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김영숙은 빨래를 정리하거나 내일 준비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가족들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같이 TV 보세요. 성훈이가 자리를 내주었어요. 고마워, 성훈아. 1시간 정도 함께 TV를 본 후 김영숙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민호야, 나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김영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78년을 살면서 가장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나 이사 갈 생각이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TV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어요. 이사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 어디로 가시려고요? 미정이 물어봤어요. 강릉. 강릉이요? 거기는 너무 멀잖아요. 민호의 목소리에 당황이 배어 있었어요. 김영숙은 지난 4일 동안 준비한 말들을 차근차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를 키우느라 35년을 살았어. 그리고 너희 가족과 함께 15년을 더 살았고, 어머니, 50년이야, 민호야. 50년 동안 나는 오직 너희들만을 위해 살았어. 김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어머니,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뭘 잘못했다고. 미정이 흥분하며 말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다만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사세요? 몸도 불편하시고.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김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몸이 불편하다고? 그동안 아프다고 하면 집안일 걱정부터 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몸 걱정을 하다니요. 민호야, 엄마가 그렇게 늙고 무능해 보여? 그런 게 아니라 나도 혼자 살 수 있어. 이번에 혼자 있어 보니까 확신했어. 김영숙은 지난 4일 동안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봤다는 것,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깨달았다는 것, 가리고 자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 할머니, 저희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민준이가 울먹이며 물어봤어요. 김영숙의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대답해야 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가는 게 아니야. 할머니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바다도 보면서 살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성훈이가 물어봤어요. 성훈아, 너희는 여기서 학교 다녀야 하고 아빠 엄마도 일해야 하잖아. 그럼 언제 올 거예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민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려는 거예요? 응. 언제요? 김영숙은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요? 그렇게 급하게요? 미정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더 늦으면 용기가 없어질 것 같아서. 어머니,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김영숙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신다는 게 나중에 이야기해. 지금은 너무 늦었잖아. 가족들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김영숙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김영숙은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말했으니까요. 35년간 참았던 말,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드디어 표현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미 마음속으로는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늦은 밤 김영숙은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드디어 말했다. 가족들이 놀란 것은 당연하다. 50년간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산다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민준이와 성훈이가 울먹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할머니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민호는 당황했지만 결국 이해할 거라고 믿는다. 내가 키운 아들이니까. 다음 주면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78세의 새 출발. 두렵지만 설렌다. 일기를 덮고 김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그녀의 용기 있는 결심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말은 했으니까 이제 실행할 일만 남았어요. 78세 김영숙의 인생 대전환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가족들은 김영숙의 갑작스러운 이사 선언에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김영숙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도시락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가실 거예요? 김영숙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민호는 회사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설득을 시도했어요. 엄마, 정말 생각 바꾸실 수 없어요? 민호야, 엄마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하지만 갑자기 이사를 가시면 김영숙이 민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호야, 사실 엄마가 할 말이 더 있어. 가족들이 김영숙을 바라봤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거든요. 너희가 여행 간 사이에 집을 팔았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민호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물어봤어요. 집을 팔았다고요? 미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어요. 응, 계약도 다 끝났어. 내일까지 이 집을 비워야 해. 어머니, 미정이 소리쳤어요.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김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미정이 친정에서 당분간 살면 되잖아. 친정이요? 갑자기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갑자기야? 너희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어. 민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이럴 수는 없어요. 저희와 상의도 없이. 상해? 김영숙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희가 나를 요양원 보내려고 계획할 때는 나와 상의했니? 가족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내가 35년간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지. 할머니, 성훈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김영숙의 마음이 아팠지만 확고했습니다. 성훈아, 할머니는 강릉에서 바다 보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너희도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할 거야. 어머니, 그럼 집 한도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강릉의 집도 사고 남은 돈으로 편하게 살 거야.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갑자기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너무해. 김영숙의 목소리에 35년간 쌓인 감정이 배어 있었어요. 35년간 혼자 민호를 키우며 이 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나를 가정부 취급하고 요양원 보내려던 게 너무한 게 아니야? 그날 오후 김영숙은 마지막 짐을 쌌습니다. 저녁 시간 가족들은 어색하게 식탁에 앉았어요. 김영숙이 마지막으로 해준 저녁이었죠. 할머니 음식을 이제 못 먹는다니. 민준이가 울먹였어요. 민준아, 엄마가 요리 배워서 해줄 거야. 김영숙이 말했어요.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요리를 김영숙에게만 맡겨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김영숙은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떠난다. 35년간 살았던 부산을 떠나 강릉으로 간다.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78세의 새 출발이다. 6개월 후 강릉 김영숙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평화로운 아침을 맞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댕댕아, 산책 갈까? 김영숙이 키우게 된 작은 강아지 댕댕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로운 아침이었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김영숙은 생각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구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니? 엄마, 저 강릉에 가도 될까요? 6개월 만에 만남 요청이었어요. 김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엄마께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3일 후 민호가 강릉에 도착했어요. 6개월 만에 본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김영숙이 차를 끓여주며 물어봤어요. 친정에서는 어떻게 지내니?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힘들어요. 장모님이 매일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물어보시고 아이들도 적응 못하고 있어요. 그래.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금 직접 겪어보니까 정말 대단하셨구나 싶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35년간 김영숙은 담담하게 들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서 죄송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김영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 와서. 민호야. 김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안 해. 민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받았어.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날 저녁 김영숙은 민호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엄마,
이 맛이에요. 정말 그리웠어요. 그래. 잘 먹어.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김영숙이 미소 지었어요. 응.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떠나면서 말했어요. 엄마, 가끔 안부는 전화 드릴게요. 그래라.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좋은 효도야. 민호가 떠나고 나서 김영숙은 댕댕이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댕댕아, 할머니가 잘한 거 맞지? 댕댕이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김영숙은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김영숙으로 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숙으로. 78세에 찾은 진짜 자유.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바다 위로 지는 석양이 김영숙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